것이다. 우리가 사회주의 할 때는 뭡니까? 개인보다는 공동체를 우선하고 민간 생활의 개선을 목적으로 부동산 문제 등의 해결을 하기 위한 방법을 찾는 시장은 굉장히 효율적이거든요. 근데 그 시장이 고장났어. 자동차 고장난 거는 고쳐야죠. 네? 시험과 관련된 문제를 지금부터 들어갈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자, 이번 시간은 제 8강이에요. 8강은 2편, 센터2 이론 강의인데 부동산 수요와 공급에서 5절 수요와 공급의 탄력성, 시험에 자주 나오는 거죠. 그 다음에 2장의 부동산 가격 이론 중에 지대 이론을 뺀 나머지를 좀 정리를 빠르게 해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자, 수요와 공급의 탄력성은 개념 자체는 수요나 공급량이, 수요량이나 공급량이 가격에 대해서 혹은 소득에 대해서 혹은 다른 주의 가격 변화에서 얼마나 민감하게 반응하는가를 알아보는 정도인데, 가격과 관련된 거는 가격 탄력성. 가령 수요만을 사례를 들어보면 가격 퍼센티지 변화 1분의 수요량의 퍼센티지 변화. 소득 탄력성은 소득에 얼마나 수요가 민감하게 변하는가. 교차 탄력성은 다른 지역의 가격 변화가 해당 지역의 가격 변화에 어떻게 영향을 주는가를 따져보는 탄력성의 개념입니다. 이 세 가지가 있는 거예요. 자, 수요 탄력성은 정의 자체는 가격이 가령 5% 올랐다, 10% 올랐다. 그러면 그 제어의 수요량은 얼마나 변하는가. 가령 가격이 상승하면 수요는 감소하죠. 가령 5% 하락한다라고 하면 0.5가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이 절대값을 씌운 것은 이 크기만 보는 거지 방향을 보는 게 아니라서 절대값을 씌웠어요. 그러니까 가격 변화의 0.5배만큼 변하더라.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공식을 우리가 점프업 연습 문제에서 풀어보셨지만 공식을 기억하실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가격 변화율은 원래 가격분의 가격 변동분, 수요량의 변화율은 원래 수요량분의 수요량의 변화분, 델타는 이제 변화분이니까. 그래서 이렇게 곱하면 델타 P 곱하기 Q, 그죠? 분의, 자, 이렇게 곱해서 분자로 가죠. 델타 Q 곱하기 P, 그죠? 여기도 곱하기. 그럼 이거는, 자, 델타 Q, 델타 P. 절대값이고, 물론, Q분의 P. 이렇게 해서 이 공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델타 P분의 이렇게 하면 외워졌다 이거예요. 델타 P분의 하면 위에는 델타 Q일 것이고, 여기는 뒤집혔어요. 델타가 없는 부분은 Q분의 P. 이렇게 해서 기억을 해 놓으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 가격이 변할 때 수요량이 얼마나 민감하게 변하는지를 나타내는 지표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항상 분수는 분모 한 단위당, 여기 퍼센티지니까 분모, 즉 가격이 1% 변할 때 수요량은 몇 %가 변하는지 측정하는 지표다 이거예요. 가령 X의 가격이 10,000원일 때 수요량은 100이었는데 가격이 11,000원으로 변했으면 가격 변화율은 10%고 수요량이 100에서 80이니까 20%가 변했죠? 그러면 2가 된다. 그래서 가격 변화의 2배만큼 변한다. 10% 변했더니 수요량은 2배인 20%나 변하더라. 그래서 이것은 탄력적이다 이렇게 얘기하게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지금 이제 문제가 이거예요. 최초의 값 기준이냐? 자, 이거는 지금 가격이 1,000원에서 1,200원으로 올랐다. 20% 변했죠? 근데 수요량이 1,000에서 900으로 10% 감소했죠. 즉 가격이 1,000원에서 1,200원으로 오를 때 수요량은 여기 1,000에서 900으로 감소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가격이 올랐더니 수요량이 감소했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 최초의 값, 자 1,000원, 1,000, 그죠? 최초의 값을 기준으로 탄력성을 구하는 거예요. 최초의 값이라는 건 바로 얘가 최초의 값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델타 P는 200원, 델타 P는 200원이 정해져 있고, 그죠? 델타 Q는 몇 개가 줄었습니까? 1200에서 900이니까 300 이렇게 정해져 있다는 거죠. 아니죠? 100. 1000에서 900으로 100이 변했어요. 200이 변했고 100이 변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럼 탄력성을 구할 때는 델타 P분의 델타 Q는 자, 200분의 100 단위는 이제 빼도 되겠죠? 다 지워지니까. 요 QP가 최초의 값이라는 거예요. 1000, 1000. 그러니까 Q1000이고
P도 1000이니까 이건 뭐 있으나 마나 1이 되는 거니까 2분의 1은 0.5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탄력성인데 이걸 호탄력성이라고 하는데 앞서서 얘를 기준으로 했을 때랑 얘를 기준으로 했을 때랑 달라요. 왜냐하면 자, 이거 같은 거 아닙니까? 구간이 같은데 라고 했는데 달라요. 왜냐하면 여기 최초의 값은 가격이 20% 변했는데 여기 1200원에서 1000원으로 하락하는 건 16.7%잖아요. 20%가 아니라. 그리고 자, 여기서는 수요량이 10% 변한 건데 1000을 기준으로 할 때는 900에서 1000으로 갈 때는 11.1%라 변했어요. 그쵸? 그래서 가격 변화 1분의 수요량의 변화를 하게 되면 이렇게 탄력성이 달라지는 겁니다. 여기서도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된다는 거예요. 자, 얘가 최종의 값이니까 이제 1200이고 Q는 900이고 얘는 1200이다. 이렇게 하면 답이 이렇게 바로 나온다 이겁니다. 하나씩 이렇게 껌껌이 계산해서 나누지 않아도 나온다. 그럼 이렇게 호탄력성일 때는 자, 이게 탄력성의 값이 굉장히 큰 차이가 나니까 중간값을 기준으로 한번 해보자 이거예요. 중간값이라는 것은 자, 1000원하고 1200원 사이 1000이고 900하고 1000 사이는 950이죠. 1100, 950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X 가격이 1100이고 얘가 950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곱하면 0.58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어느 값을 기준으로 하느냐, 이 QP에 따라서 이 호탄력성의 수치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걸 이제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이 탄력성은 기울기에 따라서 다른데 결론은 뭐냐면 완만할수록 탄력적이다. 탄력적이라는 것은 가격이 변할 때 수요량이 많이 변한다는 거죠. 최초의 값을 기준으로 했을 때 가격이 10% 변했을 때 지금 D1 노란색은 수량도 10%밖에 안 변했어요. 얘는 탄력성이 1이죠. 10분의 10이니까 1입니다. 그러나 D2를 보면 여기서 이렇게 변했어요. 여기 화살표 보이시죠? 40%가 변했어요. 10분의 40이니까 얘는 4입니다. 그러니까 기하학적으로 수요 곡선의 기울기가 완만할수록 가격이 변할 때 수요량이 더 많이 변하니까 탄력적이다. 반대로 가파를수록 비탄력적이다. 자, 그런데 이 탄력성의 기울기는 1일 때가 있어요. 이럴 때는 단위 탄력적이라고 한다. 즉, 수요의 가격 탄력성의 개념은 가격의 퍼센티지 변화율분의 수요량의 퍼센티지 변화율이니까 자, 이 수치가 1이라는 것은 분자 분모가 같은 거예요. 수요량의 변화와 가격 변화율이 같아서 기하학적으로는 이렇게 45도일 때 이 변화가 같은 겁니다. 어떻게 변하든 이 변화가. 자, 얘를 기준으로 한다 해서 단위 탄력적이고 그 다음 얘보다 완만하면 탄력적일 거예요. 1보다 크다 그러면은 얘를 기준으로 1보다 크면 탄력적이다 이거죠. 이것은 수요량의 변화가 많다는 거죠. 가격 변화보다. 그러니까 기울기는 단위 탄력적일 때보다 완만하면 탄력적 이렇게 된 거고요. 자, 비탄력적일 때는 단위 탄력적인 것보다 가파르겠죠. 다시 말해서 얘가 1보다 적은 거니까 가격 변화보다 수요량의 변화가 적은 겁니다. 급경사예요. 이런 식으로 비탄력적이 될 것이다. 가파라진다. 이렇게 되는 거고. 완전 탄력적, 완전 비탄력적이라는 것은 얘가 0이라는 겁니다. 이게 0이라는 것은 분자가 0이라는 거예요. 가격이 아무리 변해도 수요량이 불변이기 때문에 수직선이 되는 거죠. 이렇게 붉은색 잘 안 보이시죠? 예, 수직선, 이게 완전 비탄력적이다. 이렇게 되는 거고요. 자, 완전 탄력적이라는 것은 이것은 얘가 무한대라는 얘기가 개념이 좀 어려우시겠지만 이게 무한대라는 것은 가격이 조금만 변해도 수요가 반대 방향으로 급격히 변해서 가격이 올라갈 수가 없어요. 원위치로 다시 돌아온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수평선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완전 탄력적이라면 가격이 잘 변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완전 비탄력적일 때는 수량 불변, 수량이 불변이죠. 이거는 완전 탄력적일 때는 가격 불변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어떤 경우에도 가격이 변하지 않는다. 자, 공급의 변화와 가격의 탄력성인데 이것은 뭐냐면 자, 공급이 증가할 때 공급이 증가하면 당연히 어떻습니까? 가격이 하락하죠. 근데 가격이 하락하는 정도가 다르다는 거죠. 가격 탄력적일수록 덜 하락한다 이겁니다. 그리고
비탄력적일수록 가격은 더 하락한다 이겁니다. 자, 공급이 증가하면 가격이 하락하는데 수요가 탄력적이냐 비탄력적이냐에 따라 달라요. 지금 얘처럼 비탄력적일 때는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가격이 더 하락하죠. 그렇죠? 그림으로 이제 확인해 보시는 거고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공급이 증가하면 가격이 하락하는데 가격이 하락하면 당연히 수요량이 증가하죠. 근데 이게 가격이 하락했을 때 수요량이 증가하는 정도가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에요. 근데 탄력적이라면 수요가 많이 증가해서 이 가격 하락을 어떻습니까? 가격 하락을 요거는 가격이 상승하는 요인이니까 수요량이 증가하면 이 가격 하락 폭을 완화시키죠. 그래서 탄력적일수록 가격이 덜 내리는 겁니다. 이것처럼 수요가 많이 증가해서. 그러나 비탄력적일 때는 어때요? 이 수요 증가폭이 가격이 떨어져도 수요 증가폭이 적죠. 수요 증가폭이 적어요. 수요량이 증가폭이 좀 적으니까 가격이 더 하락하는 겁니다. 말로 생각해 보면. 그렇죠? 자, 공급이 감소할 때는 이제 반대로 공급이 감소하면 당연히 가격이 상승하죠. 공급 곡선이 왼쪽으로 가면서 가격이 상승하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탄력적일수록 가격은 덜 변해요. 자, 그래서 비탄력적일 때는 가격이 더 상승하죠. 탄력적일 때는 가격이 덜 상승합니다. 완만할수록 탄력적이니까. 그리고 비탄력적일 때는 더 상승한다. 이건데, 그럼 이것도 말로 한번 생각해 보면 공급이 감소하면 가격이 상승하는데 가격이 상승하면 수요가 감소하고 수요가 감소하면 가격이 하락하는 역할을 해주니까 이 가격 상승폭을 둔화시키죠. 그러니까 이 수요량이 많이 감소할수록 가격 상승폭이 덜한 거예요. 즉 탄력적일수록 가격은 덜 상승하는 겁니다. 네, 비탄력적일 땐 반대고요. 자, 이렇게 해서 이게 시험 지문 속에 이따금 나오게 되니까 기억을 꼭 해두셔야 되는 겁니다. 자, 결론은 탄력성이 작을수록 수요의 탄력성, 공급이 변할 때 자, 비탄력적일수록 가격은 더 변합니다. 크게 변하고 그 가격이 크게 변하는 이유는 거래량 변동이 적은 거예요. 아까 보셨지만 자, 이 탄력적일 때는 거래량 변동이 크고 비탄력적일 때는 거래량 변동이 적잖아요. 어떠한 경우든지 공급이 감소할 때도 탄력적일 때는 거래량 변동이 더 크고 그러니까 가격 상승폭이 적은 거예요. 비탄력적일 때는 이 반대 방향으로 거래 변동이 적기 때문에 가격이 더 오르는 거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어떤 방향이든지 간에 결국은 탄력적일수록 가격은 덜 상승하고 비탄력적일수록 어떤 경우든 더 변하는 겁니다. 자, 수의 가격 탄력성 결정 요인은 이렇게 별표입니다.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인데 가격이 변할 때 수요량이 적게 가령 상승하는 경우를 가정해 보면 이 경우는 비탄력적이고 이 경우는 탄력적인 거 아닙니까? 자, 대체재가 많다는 것은 해당 지역의 가격이 오를 때 수요를 더 많이 줄일 수 있죠. 대체재로 이탈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더 탄력적이다. 그리고 자, 단기 시점보다는 장기 시점이 더 탄력적이죠. 가격이 올랐을 때 단기에는 대응하기 어렵지만 장기에는 대체 수단을 찾아서 이렇게 탄력적으로 변한다. 필수품은요, 가격이 올라도 굶어 죽잖아요. 그러니까 조금밖에 못 줄이지만 사치품은 탄력적이에요. 이렇게 되는 거고 시장의 범위는 시장을 좁게 정의할수록 탄력적이고 시장을 넓게 정의하면 비탄력적이에요. 요건 좀 어려울 수도 있지만 이렇게 설명을 드렸었어요. 주택시장 이렇게 해서 분석을 하게 되면 주택 가격이 오를 때 수요량이 감소하는 정도를 보는 건데 근데 이 주택 안에는 아파트도 있고 그 다음에 연립도 있고 단독주택도 있고 빌라도 있고 굉장히 많죠. 이렇게 넓게 정의해버리면 대체재가 없어요. 그러니까 가격이 올라도 수요를 줄이기가 어려워요. 이 전체를 보면. 그런데 세분화해서 아파트 시장만 분석한다고 하게 보면 시장을 좁게 정의하면 이렇게 대체재가 존재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수요를 더 많이 줄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시장을 좁게 정의하면 자, 동질적 상품이 생기죠. 대체재가 많이 생겨서 좁게 정의할수록 탄력적으로 변한다. 어떤 시장의 범위를 어떻게 잡고 분석하느냐에 따라서 다르다라는 겁니다. 자, 다음은 수요의 가격 탄력성과 총수입의 변화인데 가령 귤 한 박스가 10,000원이에요.
그리고 100개를 팔았다 하면 100만 원의 매출액이 나옵니다. 그래서 판매량이고 수요량이고 총 수입은 기업 입장에서 보면 총 수입이지만 소비자 입장에서 보면 수요량이자 총 지출이다 이렇게 얘기가 같아요. 어떤 거든지. 자, 그런데 가격을 올렸다 이거예요. 11,000원으로. 그러면 110만 원이 되겠네 하는 경우는 아주 특이한 경우. 가격을 올려도 수요가 줄지 않는 경우는 그래요. 수요량 변화가 0이라면 이건 대박이죠. 가격 올려도 되네요. 완전 독점인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은 가격이 오르면 가령 이렇게 수요가 줄어요. 5%가 줄었어요. 가격이 10% 올랐는데 5%가 줄었다면 이거죠. 비탄력적이죠, 지금. 10% 올랐는데 5%밖에 안 줄면 여러분 느낌으로도 이익이죠. 가격을 10% 올렸는데 수요량이 5밖에 안 줄었다면 이렇게 늘어요. 그죠? 그래서 비탄력적일 때 가격을 올리면 수요가 판매가 못 도망가니까 매출액이 증가한다 이겁니다. 단위 탄력적일 때는 이론적으로 10씩 변하니까 변하지 않는 거고요. 자, 탄력적일 땐 망하는 거예요. 가격을 올렸더니 대체자가 많아서 다 도망갔어요. 10을 올렸더니 가령 우리 사례에선 20%가 도망간 겁니다. 그럼 매출액이 이렇게 줄은 거죠. 88만 원이잖아요. 이렇게 하면은. 네. 자, 이렇게 해서 결국 가격이 상승하는 경우는 가격을 상승하는 경우는 비탄력적일 때 수요를 못 줄여서 매출액이 증가한다 이겁니다. 가격이 하락하는 경우는 이제 가령 이거 10% 내려봤더니 완전 비탄력적일 때 망했어요. 수요가 하나도 안 늘어요. 그냥 매출액이 90만 원으로 줄어버립니다. 그리고 비탄력적일 때도 가령 5%가 줄은 거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가격을 떨어뜨렸는데 이게 지금 비탄력적인 거죠. 10을 떨어뜨렸는데 매출액이 5%밖에 증가하지 않으면 망한 거죠. 예. 105 곱하기 9,000원 하면 94만 5천원 매출액이 줄죠. 자, 단위 탄력적일 때는 이제 같은 거고요. 99만 원. 그러니까 같다. 예. 완전하게 하진 않지만 이제 이게 비슷하게 같아지는 거예요. 자, 이때는 대박이죠. 10% 떨어뜨렸더니 수량이 20%나 늘었어요. 이겁니다. 10% 떨어뜨렸더니 수요가 20% 늘었어요. 그러니까 탄력적일 때는 가격을 내려야 돼요. 해당 재화가 탄력적이라면 가격을 확 내리면 사과 먹을 사람, 참외 먹을 사람, 딸기 먹을 사람들이 다 귤로 온다. 그래서 수요가 크게 늘어나서 매출액이 증가한다 이겁니다. 그래서 결론은 탄력적일 때는 가격을 내려야 되고 총수입이 증가하기 위해서는 비탄력적일 때는 올려야 한다. 뭐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소득 탄력성입니다. 소득 탄력성은 가령 소득이 증가하는데 수요가 조금이라도 증가한다면, 즉 0보다 크다면 이거 0.5죠. 플러스. 그럼 정상적인 재화예요. 사람들은 소득이 증가할 때 수요를 늘리니까. 그런데 소득이 10% 증가했는데 가령 수요가 5% 감소했다면 이건 마이너스죠. 0보다 적은 거예요. 마이너스 0.5입니다. 그러면 소득이 올랐는데 그 재화를 안 사. 사람들이 돈 버니까 보리밥 안 먹어. 열등제라는 거죠. 예. 사람들이 돈을 버니까 대중교통을 잘 안 탄다. 열등제라는 겁니다. 예. 그래서 0보다 적으냐 크냐에 따라서 정상제와 열등제 이렇게 구분하는 거고요. 자, 그리고 하나 더, 소득이 증가할 때 필수제는 수요가 그렇게 많이 증가하지 않아서 소득 비탄력적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 그러나 소득이 증가할 때 수요가 많이 증가하는 것은 사치제고 사치제는 소득 탄력적이다 이렇게. 소득이 증가할수록 더 많이 사치제는 증가합니다. 자, 이번엔 교차 탄력성인데, 교차 탄력성은 자, X제의 가격이 변했는데 Y제의 수요가 변할까? 대부분 안 변하죠. 0이에요. X제 가격하고 내 수요하고 무슨 상관인데, 일반적으로 독립제이지만, 그러나 이런 경우가 있어요. 대체제는 절대예요. X제 가격이 올랐는데 Y제 수요도 올랐다 이겁니다. 그럼 X제, 다른 조건 일정해요. X제 수요를 줄이고 Y제 수요를 늘렸다는 거죠. 그러니까 서로 바꿀 수 있는 재화인 대체제인 겁니다. 그런데 X제 가격이 상승했는데 Y제 수요가 줄었다면, 자, X제 가격이 상승하면 X제 수요가 주는 거죠. 근데 X제 수요만 주는 것이 아니라 Y제 수요도 함께 줄었잖아요.
이거는 함께 쓰는 재화잖아요. 보완제입니다. 빵과 버터라든지 뭐 이렇게. 자, 공급의 탄력성도 이제 같아요. 수요의 탄력성과 같아서 여러분 이번에는 공급량으로만 바꾸면 되고 공식도 똑같습니다. 공급량으로만 변하면 되고 그리고 기울기도 단위 탄력적, 탄력적, 비탄력적, 완전 비탄력적, 완전 탄력적 똑같아요. 다만 그림의 방향이 우상향하는 거죠. 예, 그래서 같은 내용이고. 자, 이것도 수요와 공급 탄력성의 변화. 이 수요가 증가하면 말이죠. 당연히 가격이 상승해요. 수요가 증가하면 가격이 상승하는데, 자, 수요가 증가하면 가격이 상승하죠. 근데 탄력적일 때는 가격이 조금밖에 상승하지 않고, 비탄력적일 때는, 즉 공급이 비탄력적일 때는 수요가 증가할 때 가격이 많이 상승하죠. 자, 이건 이런 뜻이에요. 수요가 증가하면 가격이 상승하는 건 당연해요. 사자가 늘었으니까. 그런데 가격이 상승하면 공급량이 증가하잖아요. 그런데 공급량이 증가하는 정도가 다르잖아요. 탄력적일 때는 이렇게 많이 증가하지만 비탄력적일 때는 조금밖에 증가하지 않아요. 그래서 비탄력적일 때는 공급 증가가 가격 하락을 유도하는데 비탄력적일 때는 가격 하락을 많이 유도하지 못해서 비탄력적일 때는 가격이 더 상승하고 탄력적일 때는 공급이 많이 증가하기 때문에 가격으로는 공급이 막 증가하면 가격이 덜 오르겠죠. 예. 예, 가격 하락폭이 커서 이거를 내릴 수 있는 힘이 커서. 그래서 똑같습니다. 탄력적일수록 덜 상승하고 비탄력적일수록 더 상승한다. 수요가 감소할 때도 마찬가지겠죠. 수요가 감소하면 당연히 가격이 하락하죠. 그런데 자, 수요가 이렇게 감소했는데 탄력적일 때는 가격이 덜 하락하고 비탄력적일 때 가파르죠. 공급이 때는 가격이 더 하락한다. 말로 생각해 보면 자, 가격이 하락하면 당연히 수요 감소하면 가격이 하락하면 이때 가격 하락하면 공급도 줄어요. 곡선상에서 공급이 주는데 공급이 줄면 가격이 상승하는 거잖아요. 탄력적일 때 비탄력적일 때 공급이 주는 정도가 다르죠. 비탄력적일 땐 조금밖에 안 줄고 탄력적일 때는 많이 줄잖아요. 그러니까 탄력적일 때는 많이 줄어서 공급량이 많이 줄어서 가격이 더 상승하니까 하락폭이 적은 거예요. 비탄력적일 땐 반대고. 그래서 결론은 항상 탄력적일수록 가격 변화는 덜하고 비탄력적일수록 가격 변화는 더하다. 자, 공급의 결정 요인이에요. 얘는 탄력적이고 얘는 비탄력적이에요. 생산 요소가 풍부하다는 것은 가격이 오를 때 공급이 많이 증가할 수 있다. 생산에 걸리는 기간이 짧다는 것은 가격 변화에 공급량이 많이 증가할 수 있다. 재고 조정이 용이하다는 것은 재고가 막 사라지니까 가격이 조금만 올라도 많이 공급이 증가한다. 그리고 4번이 굉장히 자주 나오는데 얘가 단기고 얘가 장기입니다. 그러니까 공급이 증가할 때 가격이 상승할 때 가령 공급이 많이 늘어날 수 있는 시점은 단기 시점보다는 장기 시점이에요. 왜냐하면 생산 요소를 뭐 공장도 만들고 노동자도 뽑고 하려면 오래 걸리잖아요. 특히 주택은 더 하겠죠. 주택처럼 생산의 기간이 오래 걸리는 경우에는 장기일수록 장단기 구분이 더 명확하겠죠. 자, 이렇게 됐고요. 이번엔 2장으로 갑니다. 2장을 가보면 부동산 가격 이론인데, 자, 2장에서는 지대 이론을 빼놓고는 그렇게 어렵지 않아서 좀 스피드하게 전개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부동산 가격의 특성. 자, 그러니까 수요 공급의 이론에서 부동산 가격이 형성한다 라고 보셨고, 그런데 이제 수급 조절이 어렵다는 거예요. 거미집 모형에서 3장에서 보실 거고요. 지역적 개별적으로 형성되고 특수한 동기나 사정이 개입되기 쉽다 이겁니다. 이렇게 되는 요인뿐만 아니라 부동산 가치 형성 요인은 굉장히 복잡해요. 그렇죠? 정부가 한마디만 해도 부동산 가격이 왔다 갔다. 그리고 일반 지역 개별 요인의 영향을 받는 거고. 그렇다면 자,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이러한 문제 때문에 균형 가격 성립이 어렵다. 그래서 가치와 가격이라는 것을 구분해 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진정한 너의 가치를 추계해 보자 라는 거죠. 그게 감정평가입니다. 그래서 자, 가치와 가격은 이렇게 오차가 벌어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단기적으로. 그래서 감정평가가 필요한 거고요. 감정평가를 할 때는 시장가치 기준의 원칙이다 이겁니다. 통상적인 시장에서 충분한 기간 동안
정통한 거래 당사자가 거래할 때 통상 성립될 가능성이 높은 가격을 시장 가치라고 하고, 그래서 이 시장 가치를 추정하는 것이 감정평가다라고 이제 8편에서 배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부동산 가격 이론은 감정평가와 밀접한 관련이 있어요. 8편에서 배우시는. 자, 1절부터 이제 들어가 보면 가치 이론의 발전 과정 해가지고 이거는 가볍게 고전학파는요. 도대체 이 분필의 가치는 어디서 오는가? 이건 생산비에서 온다 이겁니다. 생산비. 이건 공급자 원가예요. 그래서 나중에 감정평가에서는 원가 방식의 논리적 토대가 되는 거고요. 한계효용학파는 공급 측면이 아니라 분필이 사람들이 효용, 한계효용. 자, 만족을 느끼면 더 높은 가격을 지불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주관적 만족에 의해서 결정된다. 수요자 가격이에요. 이것은 수익 방식의 이론적 근거가 됩니다. 가령 어떤 건물이 있는데 건물이 원가가 많이 든다고 비싼 건 아니거든요. 여기서 임대료 수입이 많이 나온다라고 하면 비싸질 수 있는 거죠. 더 높은 가격을 주고 사려고 하기 때문에. 자, 마샬의 가치 중설은 자, 수요 측면이든 공급 측면이든 결국 같아진다. 뭐 이런 얘기를 가볍게 들어보면 되겠고, 그래서 나중에 감정평가에서는 비교 방식의 논리적 근거가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됩니다. 자, 가치와 가격. 가치는 어떤 재화가 가지고 있는 고유한 능력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분필도 능력이 있고요. 시계도 능력이 있고 TV도 능력이 있고 사람들한테 만족을 주는 어떤 능력이 있어요. 이걸 사용가치라고 하는 거죠. 이용자가 주관적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어요. 저는 분필의 가치가 크지만 여러분들 다른 사람들은 분필 뭐 이거 쓸모도 없을 수도 있어요. 굉장히 주관적 가치다. 사용 가치는. 그러나 교환 가치란 이것이 시장에서 거래될 때 자, 수많은 사람의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가치를 못 느끼는 사람은 싸게 사려고 할 것이고 더 높게 사려고 하는 사람도 있겠죠. 그렇지만 이 가격에 거래되는 것이 아니라 균형에 의해서 거래가 결정되죠. 그래서 객관적 가치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다는 거죠. 이러한 개념이 투자 가치와 시장 가치로 바꾸어서 설명해도 똑같아요. 그러니까 사용 가치는 투자 가치로 이렇게. 이게 이제 투자 가치라는 것은 자, 이 건물에서 임대료 수익이 50년 동안 1억씩 매년 들어온다라고 하면 50년 동안 들어오게 될 1억을 현재 가치화해서 가령 그게 40억이 됐다라고 가정해 보면 이 40억이 현재 가치예요. 장래 창출한 소득, 자본환원에서 40억이면 이게 투자 가치. 아, 너는 40억의 투자 가치가 있구나 이렇게 얘기하는. 근데 사람마다 이 결국은 요구 수익률이 다르거든요. 이거는 이제 투자론도 배우시고 감정평가를 배우시면 됩니다. 그러나 시장 가치는 아까 교환 가치와 같아요. 거의. 시장에서 성립될 가능성이 가장 높은 매매 가격. 자, 그래서 가치와 가격을 구분해 보면 가치는 자, 장래 기대되는 편익, 뭐 이게 편익이 수익일 수도 있고 어떤 계산할 수 없는 만족일 수도 있어요. 그거를 현재 시점에서의 가치로 능력이죠, 그러니까. 그러나 가격은 이미 거래됐어요. 10억에 거래됐다. 이것은 전문가가 현재의 값을 구하는 거고 이건 과거의 값이 이미 거래됐으니까 이 말은 어떤 거냐면 가치와 가격은 이렇게 플러스 마이너스 오차가 있다고 하는 것은 단기적으로 일치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장기적으로는 시장이 합리적이라면 오차가 0이 돼서 가격과 가치가 같아질 수 있겠지만요. 자, 가치는 주어진 시점에서 목적에 따라 여러 개가 있을 수가 있다. 우리 집을 볼 때 시장 가치가 있을 수가 있고 투자 가치 다 다르죠. 갑이 보는 가치, 을이 보는 가치 다 다를 수 있고 시장에서 거래될 수 있는 가치 다르고 뭐 보험 가치, 보험회사는 이걸 얼마짜리로 쳐줘서 보상해 줄 것인가. 담보 가치, 은행은 이거를 얼마의 값어치로 매겨서 돈을 빌려줄 것인가. 다 다른 거예요. 그러나 주어진 시점에서 가격은 이미 거래된 거 10억이다. 뭐 하나밖에 없는 거죠. 자, 부동산 가격의 특성은 종종 시험에 나오는데 그래서 별표가 있긴 하지만 어렵지 않습니다. 교환의 대가의 가격이 원본, 투자 원본이고 용익의 대가가 아니 사용의 대가라는 거죠. 그 대가가 임대료예요. 이게 과실이죠, 임대료는. 자, 2개 이상의 권리 이익이 있으면 각각 가격이 형성됩니다. 지상권에 대해서는 지료,
소유권 전체에 대해서는 매매 가격, 장기적 고려의 형성, 지역적으로 형성, 개별적으로 형성, 이건 뭐 어렵지가 않아요. 그리고 수요 공급 이론이 적용되지만 이게 수급 불균형, 수급 조절이 어렵다 이겁니다. 이것은 거미집 모형에서 이걸 그대로 보실 거예요. 초과 수요나 초과 공급 상태가 지속되면서 요동치는 그 모양을 거미집 모형에서 보시게 됩니다. 자, 시장 가치라는 것은 8편 감정평가에서 정의되는 건데, 통상적인 시장에서 이것은 시장 진입이 자유로운 공개 경쟁 시장을 의미하고, 자, 충분한 기간 동안 거래를 위해 공개된다. 이건 출품 기간이 합리적이어야 된다. 시장 노출 기간이. 이게 뭐 거래 물건으로 시장에 나온 게 그냥 나오자마자 하루 만에 팔렸다. 이거는 시장 가치가 아니라는 거예요. 급매물로 나와서 팔렸다면. 적당한 기간 동안 나와서 시장에 나와서 사람들이 이거를 고민해야 되죠. 밀당을 하면서 매매에 있어서. 그리고 정통한 매매 당사 물건을 잘한다는 전제하에 강압에 의한 거래가 아니에요. 거래의 자연성입니다. 특수한 사정이 있는 것도 안 돼요. 특수한 사정에는 뭐 친인척 간의 거래라든지 이런 건 안 되겠죠. 이럴 경우에 성립될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인정되는 most probable selling price 해가지고 가장 확률이 높은 팔릴 가격이에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번역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것을 말한다. 이게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에서 정의하고 있는 시장가치고, 그래서 감정평가는 시장가치 기준 원칙 해가지고 시장가치 기준으로 평가해야 한다. 이런 얘기예요. 자, 부동산 가치 혹은 가격의 발생 요인인데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당연히 발생하죠. 자, 효용, 유효 수요. 효용이 있기 때문에 사려고 한다. 사려고 하는 사람이 구매력이 있어야만 사게 되는 거죠. 근데 공기처럼 지금 공급이 너무 많으면, 수요에 비해서 많으면 거래가 안 돼요. 가격이 없어요. 그래서 상대적 희소성이 있어야 되는 거고요. 법적으로는 이전 가능성이 있어야 한다. 그래야 거래가 돼서 가격이 발생하죠. 자, 효용은 하나씩 보면 유용한 편익이다. 이렇게 주거용은 이런 효용들, 상업용은 뭐 수익성 뭐 이런 것 등을 주기 때문에 사려고 한다. 상대적 희소성은요, 이게 공기예요. 공기 공급이 너무 많으면 가격이 발생하지 않잖아요. 공짜예요. 자유재라고 합니다. 프리굿, 공짜로 쓸 수 있다. 그죠? 그래서 결국 도시지역 택지는 희소하니까 가격이 높게 형성된다라는 걸 생각해봐도 상대적 희소성. 유효 수요는 구매력이 있어야 한다 이거죠. 잠재 수요는 가격을 유발시키지 않아요. 구매력이 없기 때문에. 나중에 사야지 돈 벌면 이렇게 되는 거니까. 자, 이전성, 소유권 등 이전이 가능해야만 되는 거예요. 이전이 제약된다면 거래가 불가능해서 사용가치는 존재하지만 교환가치는 없겠죠. 설악산 이런 거 사용가치는 있겠지만 가격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자, 부동산 가치의 형성 요인은 어떨까? 이건 부동산 가치는 계속 변하죠.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상호작용한다 이거예요. 일반 요인, 지역 요인, 개별 요인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 일반 요인은 바로 이거. 전철이 개통된다 그러면 모든 부동산, 뭐 상업용이든 땅이든 공장이든 이러한 요인이 모든 부동산 가치에 영향을 준다 해서 일반 요인입니다. 그런데 전철이 개통되더라도요, 지역별로 상승하는 정도가 다르죠. 다 오르긴 하는데 전철역이 있는 곳과 없는 곳, 상승하는 정도가 다르죠. 그래서 지역 분석해야 된다 이거고. 또 같은 지역이라고 하더라도 뭐 땅 모양이 삼각형이냐 네모냐에 따라서 달라지죠. 개별 요인을 봐야 됩니다. 그래서 개별 분석해야 되고 지역 분석해야 된다. 자, 바로 여기에 있어요. 자, 전철이 개통되면 모든 부동산의 가치가 올라요. 일반 요인이지만. 그러나 지역별로 다르죠. 전철역 여긴 없고 여긴 있어요. 그리고 같은 필지라도 정방형이냐 삼각지냐에 따라서 가치가 완전히 다르죠. 그러니까 개별 분석, 지역 분석해야 된다 이겁니다. 자, 그리고 부동산 가치 형성 요인은 3절에 이거는 13회를 끝으로 해서 잘 나오진 않는 거예요. 그래서 가볍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부동산 가치 형성 요인을 사회적, 경제적, 행정적 요인으로 나누는 겁니다. 쭉 읽어보시면 되고, 경제적 요인 중에는 뭐 나머지 다 경제인 거 아시고요. 세금 부담, 요거 가처분 소득에 영향을 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경제적 요인이다.
그리고 교통체계, 이게 굉장히 중요한 요소죠. 예. 나머지는 뭐 읽어보시면 다 경제입니다. 그리고 국제 상태도 시장 개방과 관련돼 있어서 경제적 요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행정적 요인은 그냥 볼 게 없어요. 아까 세금 부담은 경제적 요인이 있지만 여기 제도, 정책, 규제 이런 게 들어가면 통제 이런 게 들어가면 행정이에요. 예, 나라가 개입한다 이런 뜻이겠죠. 자,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에는 수요와 공급의 탄력성 이걸 살펴보았고 1장의 5절이죠.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3절까지 가치화 가격, 네, 그 다음에 뭐 이거 많지 않았고 시험도 어렵지 않아요. 그래서 빨리빨리 진행했고 다음 시간에는 이제 여기 지대이론 보고 그 다음에 경기 변동 요거까지 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 고생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